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병원 로비에서 비틀거리는 노인에게 달려온 건 27살 여자 원장이었습니다. 찢어진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손등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고 쾌쾌한 냄새에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얼굴을 찌푸리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더러운 소매를 잡아 부축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초라한 노인이 수백억 자산의 재벌 회장이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병원과 인생 전부를 걸고 치르는 시험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끝에서 75살 회장이 차가운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텔레비전 화면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속보라는 빨간 자막이 화면 위를 가로질렀고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7살 여성 원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6개월 연속 적자에도 무료 병상 30% 유지, 논란 확산. 화면에는 낡은 건물 외관과 함께 무료 병상 30% 운영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있던 강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75해를 살아온 그 눈에 텔레비전 빛이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올라가 화면 속 무료 병상이라는 글자를 콕 찍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본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순간 강우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맞은편 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배터리 뚜껑이 튕겨나갔고 건전지 2개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강우는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침대 옆 탁자의 전화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지금 바로 이사회 소집해. 비서가 잠결에 무슨 말인가를 꺼내려 했지만 강우는 한 글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안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강우의 턱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주름 깊은 이마 위로 핏줄이 실처럼 떠올라 있었고 콧등 양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건 텔레비전 앵커의 목소리뿐이었지만 강우의 귓속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화면 속 그 숫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 적자 27살 오전 10시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다란 원목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 8명이 앉아 있었고 그 끝자리에 강우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재무팀장이 빈 프로젝터 앞에 서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재무 내역이 한 장씩 펼쳐졌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유독 많았습니다. 운영자 개인 담보대출 증가, 보험금 입금 내역, 외상 매입 누적, 한 줄 한 줄이 석연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긴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시선이 마주친 사람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침묵이 30초쯤 이어졌을까요? 그 무거운 공기를 깨뜨린 건 테이블 끝에 앉은 임원 하나였습니다. 요즘 젊은 원장들이 다 그렇죠. 감성파리로 후원금 끌어모으고
언론에 미담 좀 뿌리면 알아서 돈이 모이니까요. 킥킥 하는 웃음이 한두 군데서 새어나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그 테이블 위로 번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강우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흔들려 물이 넘쳤고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방금 웃었던 임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그 임원에게 꽂혔다가 테이블 위를 한 바퀴 훑쳤습니다. 서류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함보다 더 무서운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등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나도 속는 건지 안 속는 건지 직접 확인하겠다.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원장이 지역신문에 미담이 꽤 실렸던데요. 강우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빛 하나로 말꼬리가 잘려나갔습니다. 미담은 연출도 된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 마지막 장사를 하는 곳인지, 마지막을 지키는 곳인지, 내가 직접 본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강우는 빈 회의실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테이블 위를 바라보는데 불현듯 오래된 기억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하얀 병실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아내의 손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우가 그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서 홀로 눈을 감았고 강우는 장례식장에서야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뒤였죠. 강우의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실룩거렸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리모컨을 던졌을 때, 이사회에서 테이블을 내리쳤을 때, 그 모든 분노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택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사이를 더듬어 오래전 공장 현장을 돌 때 입었던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기 어려운 남색 점퍼, 무릎 부분이 하얗게 닳아버린 면바지, 밑창이 갈라진 운동화. 전부 20년은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강우는 그것들을 한 벌씩 꺼내 팔 위에 올려놓으며 손끝으로 낡은 천을 쓸어보았습니다. 비서가 창고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직접 가시려는 겁니까?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 걸린 작은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가짜 수염을 턱 아래에 대어보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장을 벗고 낡은 옷을 걸치니 거울 속에는 수백억 자산의 회장이 아니라 어느 길모퉁이에서든 마주칠 수 있는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등은 조금 구부정했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강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나서는 사람의 각오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가장 불편한 순간에 본색이 나오는 법이다. 그 말을 끝으로 강우는 거울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창고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에 리모컨을 던졌던 그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본색을 확인하러 가는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버스에서 내린 강우의 발이 차가운 보도블록을 밟았습니다. 찢어진 점퍼 사이로 겨울바람이 파고들었지만 강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갈라진 틈으로 찬 기운이 올라왔고 때 묻은 모자 아래로 가짜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일부러 먼지를 문질러 놓았고 손톱 밑에도 때가 낀 것처럼 보이게 해두었습니다. 어깨에 걸친 낡은 가방은 지퍼가 반쯤 망가져 있었고 안에는 수첩 한 권과 오래된 수건만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곳곳에서 벗겨져 있었고 간판 글씨 일부는 색이 바래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 화단에는 누군가 심어둔 작은 꽃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유리문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강우는 그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이 잠깐 화단 위에 멈췄다가 이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로비는 넓지 않았지만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강우는 일부러 발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쯤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은 것처럼 몸을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한쪽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손을 짚을 듯 말 듯 흔들리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보호자 두어 명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노숙자 아니야? 왜 병원에 들어온 거야? 그 말이 강우의 귀에 또렷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한 것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조용히 점수를 매기듯 로비의 분위기를 훑어보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표정에 약간의 경계가 묻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정중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 계세요? 강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없다. 돈도 없다. 직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뒤쪽 보호자들의 수군거림이 조금 더 커졌고 누군가가 대놓고 인상을 쓰며 자리를 옮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우는 그 모든 것을 고개 숙인 모자 아래에서 빠짐없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얼굴에는 잠을 충분히 못 잔 사람 특유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지우 27살 원장이었습니다. 지우가 강우 앞에 멈춰서며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강우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점퍼 소매를 잡는데 1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강우가 일부러 팔을 뿌리치듯 움직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라는 거 아니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지켜보았고 안내 데스크 직원도 긴장한 얼굴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강우의 눈이 모자 아래에서 지우의 표정을 샅샅이 읽고 있었습니다. 당황하는지, 짜증을 내는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지. 지우는 반 박자쯤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다물렸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강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료부터 보시죠. 목소리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그 순간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지우가 옆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 병상 확인해 주시고 기초 검사부터 먼저 진행해 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곧바로 움직였고 지우는 다시 강우에게 시선을 돌려 이쪽으로 오시죠라며 복도를 안내했습니다. 강우는 지우를 따라 걸으며 병원 곳곳을 살폈습니다. 복도 벽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자국이 있었지만 바닥은 번들거릴 만큼 닦여 있었습니다. 병실 앞을 지날 때마다 안쪽이 살짝 보였는데 침대 시트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인 곳도 있었습니다. 간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환자에게 말을 걸 때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부드럽게 대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뉴스 화면과 눈앞의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적자 병원이라는 단어와 깨끗하게 관리된 병실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검사를 위해 잠시 대기하는 동안 강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지우가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잠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잠깐 강우 쪽으로 기울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작은 아기 사진 같은 것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강우는 그것을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원장의 개인 사정까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기초 검사가 끝나고 병상이 배정되었습니다. 강우가 침대에 걸터 앉아 병실을 둘러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긴 돈 안 되는 것 뻔히 보이는데 뭐하러 운영해? 지우가 차트를 정리하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강우를 올려다보는 눈에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피로인지 아니면 수없이 들어왔던 질문에 대한 익숙한 체념인지. 하지만 그것은 찰나에 지나갔고 지우는 다시 차트로 시선을 내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도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우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확신도 의심도 아닌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강우는 생각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강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불편하게 굴어야겠다고. 이 병원의 본색을, 그리고 저 젊은 원장의 본색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병실 창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는 낡은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아무도 모르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짧았습니다. 병원 안에서의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우는 새벽 6시부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안 잔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낯선 소독약 냄새, 복도에서 들려오는 슬리퍼 끌리는 소리, 옆 침상 노인의 거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강우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오늘의 시험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아침 7시 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병사가 밥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흰죽 한 그릇, 반찬 3가지, 그리고 작은 국 한 그릇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넣더니 이내 얼굴을 확 구겼습니다.
이게 밥이야? 짜서 못 먹겠네. 간병사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강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하나씩 집어먹는 척 하더니 이번에는 국을 밀어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짠 건 짜고 싱거운 건 싱겁고 환자한테 이런 걸 먹이는 거야? 간병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살짝 맺혔고 눈이 복도 쪽을 향해 도움을 구하듯 흔들렸습니다. 강우는 그 반응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면서도 겉으로는 더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옆 침상에 있던 보호자가 참다 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주무시잖아요. 강우가 그쪽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한 톤 더 올렸습니다. 내가 돈도 없어서 여기 눌러앉은 놈인데 밥까지 이러면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옆 침상 환자가 눈을 떴고 복도를 지나던 다른 간병사가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상황을 보고 얼른 빠졌습니다. 강우는 일부러 쟁반을 탁 소리나게 밀어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팔짱을 끼고 창밖을 노려보는 그의 옆모습은 누가 봐도 다루기 힘든 환자 그 자체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운 안쪽에 주름이 잡혀 있는 걸 보면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짜증이나 피로를 드러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지우가 강우의 침상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식사가 입에 안 맞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어떤 쪽이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선 간병사에게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 병실 어르신 식단 염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죽이 안 맞으시면 미음이나 부드러운 밥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지 영양사 선생님한테 여쭤봐 주세요. 간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강우는 팔짱을 낀 채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을 읽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밀어붙였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돈 없는 늙은이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어? 지우의 눈이 강우와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한 번 다물렸다가 열렸고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돈만 벌면 병원은 오래 못 갑니다. 강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강우가 한 번 더 찔렀습니다. 그럼 무료 병상은 왜 운영하는 건데? 적자라며? 지우가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창밖도 아니고 바닥도 아닌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남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 말 끝에 무언가 더 이어질 것 같았지만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트를 가슴에 안으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강우는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혼자 남는 분들이라는 5글자가 묘하게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2번째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11시가 넘어 병동이 조용해지자 강우가 침대 옆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물 좀 줘.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고 돌아간 지 15분쯤 지났을까 강우가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이불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또 10분 뒤에 다시 눌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사이에 5번을 눌렀습니다.
간호사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짜증을 내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정 무렵 병실 문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지우였습니다. 가운 위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전보다 짙어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강우의 침상 옆 의자를 끌어앉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이불이 답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시험이었는데 지우의 그 한마디가 강우의 연기 바깥을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뭐가 불안하냐는 질문에 짜놓은 대본이 없었습니다. 강우의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침묵이 3초쯤 흘렀는데 그 3초가 강우에게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강우가 끝내 대답을 하지 않자 지우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편히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강우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문 너머 복도에서 지우가 다른 병실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우가 살며시 일어나 복도 쪽을 내다봤습니다. 열린 병실 문틈으로 지우가 한 노인의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마른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노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우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슬며시 다시 침대에 누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기라면 너무 오래 간다. 그 한마디에는 확신이 아니라 균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의 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병원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우는 아침 검사를 핑계로 병동 이곳저곳을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노인이 복도를 서성이는 건 이제 직원들도 익숙해진 듯 대부분 가볍게 인사만 건네고 지나갔습니다. 강우에게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찰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위치였으니까요. 그날 오전 강우가 사무실 근처 복도를 지나가다 발을 멈췄습니다.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직원 2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도 급여가 밀리면 나 진짜 못 버텨. 원장님도 아시겠지. 근데 어쩌겠어. 없는 돈을 만들 수도 없고.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모자를 눌러 쓰고 그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밀린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 뒤 재무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강우는 슬쩍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재무팀장이 원장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강우는 맞은편 복도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완전히 깨어 있었죠. 원장님, 외상 결제 한도가 끝입니다. 더 이상은 어느 업체도 받아주질 않아요.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미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말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한숨을 삼키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다 중간에 멈추는 그런 종류의 한숨이었습니다. 강우의 눈이 모자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졸고 있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강우가 슬쩍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장부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빠르게 시선을 훑었습니다. 운영자 개인 담보대출 3천만 원, 보험금 일부 입금 1,500만 원, 장례비 지원 200만 원, 약품 외장 미수금 4천만 원. 붉은 글씨가 눈에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강우의 눈썹이 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입안에서 혀가볼 안쪽을 누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험금이라는 글자 앞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27살 젊은 여자가 무슨 보험금을 받는다는 건지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설마 환자 보험을 건드린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보험금을 유용한 건 아닌지 강우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직감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저녁 무렵 강우가 병동 복도 끝 공중전화 옆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지우가 복도 모퉁이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생각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더 채울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지우의 등이 강우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지우가 전화기를 내리는 순간 이마를 손등으로 짧게 누르는 동작이 스쳤습니다. 강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더 채우겠다는 말은 무엇을 채운다는 건지, 부탁의 대상은 누구인지, 강우의 머릿속에서 그 통화는 순식간에 다른 의미로 변환되었습니다. 후원금 조작 혹은 어딘가에 로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장부의 보험금과 이 전화가 한 줄로 연결되면서 의심의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현관 쪽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는데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약품 납품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곧장 사무실로 향하는 걸음걸이가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미수금 처리가 안 되면 이번 주부터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기 전 그 한마디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사무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약품 공급이 끊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납품업체 사람들이 나가고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지우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에게 오후 회진 스케줄 확인해 주세요라고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봤습니다. 지우가 복도를 돌아 아무도 없는 계단참에 서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모습을,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2번 반복하더니 지우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면서요. 강우는 그 모든 장면을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숫자, 의심스러운 통화, 밀린 급여, 공급 중단 통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곧 무너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 젊은 원장이 있다. 강우는 확신하려 했습니다. 착한 척하는데 속은 다르다고. 그런데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은 채 지우를 불렀습니다. 무연고 환자였습니다. 보호자도 가족도 없는 노인이었죠. 지우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자 노인이 마른 손을 뻗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반대쪽 손으로 노인의 손등을 감싸며 무언가를 말했는데 강우에게까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건 보였습니다. 강우의 가슴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감동이라 부르기엔 너무 짧고 무시하기엔 너무 선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침대에 누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보내는 문자를 천천히 눌러 적었습니다. 병원 재정은 더럽다. 하지만 이상하게 원장은 다르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에도 강우는 한참 동안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와 장면이 뒤엉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석연치 않은 돈의 흐름이 있는데 그 돈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은 왜 떨리고 있는 건지. 강우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강우가 모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병원의 불이 켜지기 한참 전에 지우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반지하 원룸.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늘 부족했고 벽 한쪽에는 습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 아기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거기에 4개월 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었죠. 이불을 걷어내고 아기를 안아 올려 수유를 했습니다. 한쪽 팔로 아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냄비에 이유식 재료를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위에서 죽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지우는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트림을 시켰습니다. 숙련된 동작이었지만 여유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계를 힐끗 보는 눈에는 늘 쫓기는 사람 특유의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6시 반 지우는 아기를 캐리어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접이식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 사무실에 있을 물건은 아니었죠. 지우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환자분들 주무셔. 아기가 잠에서 깰까봐 담요를 천천히 여미는 지우의 손가락 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책상 위 사진 하나에 멈췄습니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우의 남편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진을 3초쯤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1년 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숨졌습니다. 순직이었습니다. 그날 지우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출동한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받았을 때 지우는 병원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온 것은 3시간 뒤였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우는 임신한 배를 안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이 젊은 나이에 어떡하냐며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지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느낄까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제복을 입고 웃고 있었고 지우는 그 웃음을 마주보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잘 키울게요. 꼭 잘 키울게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이 지우의 삶을 흔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을 세운 것은
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작은 요양병원이었지만 아버지는 평생을 이곳에 쏟았습니다. 무연고 노인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지우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연고 어르신 병상만은 절대 없애지 마라.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지우가 급히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병원에서 일하던 바로 그 건물, 그 복도를 지나 응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복도 끝에서 바라보며 무릎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젊은 내가 왜 이런 걸 떠안냐. 병원 팔아서 정리하고 편하게 살아라. 남편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냐. 말이 병원이지 빚덩이 아니냐. 그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들 때마다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가 쓰던 책상 위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조용히 버텼습니다. 장부의 보험금 항목, 그것은 남편의 순직으로 받은 유족급여였습니다. 지우와 아기가 살아갈 돈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그 돈의 일부를 병원 운영에 넣었습니다. 무료 병상 환자들을 퇴원시키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연락처조차 없는 노인들. 그들을 내보내는 것은 지우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지우는 이를 악물고 돈을 채워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지우는 병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연고 병상이 모여있는 복도 끝쪽 병실에는 늘 조용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보호자가 오지 않는 밤, 텔레비전도 꺼져 있는 그 고요한 병실에서 한 노인이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가 침대 옆에 앉으면 노인이 고개를 돌려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생각나요? 이 시간에 아버지도 항상 병동을 돌았거든요. 지우가 나직이 말하자 노인이 마른 손으로 지우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도 애 키우면서 고생한다. 몸 챙겨. 그 한마디에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음이 나오기 전에 입꼬리를 올려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노인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지우는 어르신도 편히 주무셔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강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아는 것은 장부에 찍힌 보험금이라는 석자뿐이었습니다. 27살 젊은 여자가 왜 보험금을 타서 적자 병원에 쏟아붓는지, 그 뒤에 어떤 장례식과 어떤 유언과 어떤 새벽이 있는지 강우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보험금이야말로 수상한 돈줄이라는 확신을 굳히며 더 큰 오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잠든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살짝 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남편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버텼어요. 그 한마디가 텅 빈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머문 지 닷새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강우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식사 트집이나 호출벨 같은 것으로는 이 원장의 본색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찔러야 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우가 병동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가슴에 안은 채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강우가 일부러 복도 한가운데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찢어진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구부정한 등을 세우지 않은 채로요. 지우가 걸음을 멈추며 올려다봤습니다. 강우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체구였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강우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을 꺼냈습니다. 무료 병상 말이야. 그거 없애면 큰돈 줄 사람이 있을 거다. 지우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차트를 안고 있던 팔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고 갈 곳 없다던 노인의 입에서 큰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당연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의문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박자의 정적도 없이 즉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비해온 다음 말이 반박자 늦게 나왔습니다. 이 반응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무료 병상 이야기에 큰 돈을 얹으면 한 번쯤 귀가 솔깃해지는 법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어떤 돈이냐고 묻거나 잠시라도 생각하는 표정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우의 대답에는 그 어떤 계산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이번에는 본색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거지 노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사회를 이끌어온 사람의 어조가 스며 나왔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야. 병원은 돈이 있어야 굴러가. 급여도 밀리고 약품도 끊긴다며? 그 상태에서 무료 병상을 고집하면 남는 건 폐업뿐이야. 지우의 입술이 한번 다물렸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강우가 말한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지우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린 급여, 끊긴 약품, 바닥난 통장. 그 모든 것이 매일 밤 지우를 짓누르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보낼 순 없습니다. 강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젊은 원장의 고집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27살 혼자 병원을 운영하고 적자가 6개월이 넘었는데 무료 병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이 아니라 자멸에 가까웠습니다. 강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도 애가 있으면 돈이 필요할 텐데.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걸어오다 멈춘 것도 아니고 고개를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근육 하나가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강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지우의 방어선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3초 동안 지우의 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같기도 했고 억울함 같기도 했고 아이를 생각하는 순간 올라오는 미안함 같기도 했습니다. 강우는 그 감정들이 지우의 눈 위로 물결치듯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결 가라앉아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강우의 숨이 한번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를 정확히 찌르는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다는 말. 그것은 지금은 가족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들어 오른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손목에는 가느다란 검은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강우의 시선이 그 리본 위에 잠깐 머물렀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액세서리 같은 것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 병동 쪽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를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원장님, 3층 203호 환자분 호흡곤란이에요. 지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감정의 물결이 흐르던 얼굴이 찰나에 차갑고 정확한 의료인의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차트를 간호사에게 넘기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것이 그때서야 강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든 뛸 준비가 되어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강우는 복도에 서서 지우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3층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반쯤 열린 문 너머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소 올려주시고 자세 먼저 잡아주세요. 보호자한테 연락 갔죠? 짧고 빠른 지시였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나 불안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지우의 말에 맞춰 움직였고 환자의 거친 호흡 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우는 문 밖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입안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감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을 지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가 안정된 뒤 지우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가운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강우와 눈이 마주쳤지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강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부의 숫자가 말하는 의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금 눈앞에서 본 사람이 전하는 무언가였습니다. 강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무릎 위에 2 손을 올려놓고 한동안 그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병원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복도 끝 병실에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무연고 병상에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얕아졌고 눈을 뜨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2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확인했지만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입원할 때부터 비어있던 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소문을 해봤지만 가족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야간 당직 의사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사무실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지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내려놓고 가운을 걸치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지우는 당직 의사와 나란히 서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우가 당직 의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통증 관리하죠.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요. 당직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조절하는 동안 지우는 노인의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와 피부 사이에 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 건너 병실에서 강우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상등 불빛이 복도로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슬며시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반쯤 열린 병실 문틈으로 지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우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2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우는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은 채 가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강우에게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돌려 옆에 앉은 지우를 찾았습니다. 마른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기도 꼭 키워라. 지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모니터의 숫자가 멈췄습니다. 길고 고른 신호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당직 의사가 시계를 확인하고 간호사가 조용히 기록을 적었습니다. 지우는 노인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인지 놓지 않는 것인지 한참이 지나서야 지우가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이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이불 끝을 가슴까지 반듯하게 여며주었습니다. 강우는 복도에서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모자 아래로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비용이 없었습니다. 무연고 환자의 장례는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장례식장 비용은 발생하고 최소한의 수의와 관이 필요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지금 병원 계좌에는 이번 주 약품비도 빠듯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놓아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몇 번 움직였고 이체 완료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개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원장님, 또 개인 돈을 하고 말하려 했지만 지우가 장례식장 연락해주세요라고만 말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강우는 사무실 근처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지우가 휴대폰을 조작하는 모습, 이체를 하는 모습,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나가는 모습. 강우의 가슴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왜 개인 돈을 쓰는 건지에 대한 의문과 그 행동 자체가 주는 무게. 그 둘이 서로 밀어내며 강우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오후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병원에서 멀지 않은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빈소의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연고라는 말이 뜻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화환 하나 없는 빈소에 상주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은 병원에서 찍어둔 증명사진을 확대한 것이었고 액자 앞에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지만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영정 앞에 서서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일어선 뒤 영정 속 얼굴을 한참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안 보내드릴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물은 볼 위로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삼키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장례식장 입구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 그대로 모자를 눌러 쓴 채 지우가 텅 빈 빈소에서 혼자 절을 하고 혼자 안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을 그 순간 강우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얀 장례식장, 국화 냄새, 영정 속 아내의 미소. 그때도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늦게 도착한 강우가 빈소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이미 차가운 관 안에 있었습니다. 혼자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강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장례식장의 텅 빈 조문석과 겹쳐지며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강우의 턱이 떨렸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지만 턱 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모자 아래로 흘러내릴 것 같은 것을 손등으로 거칠게 누르며 강우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강우는 장례식장 뒤편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지우라는 사람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인지 강우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텅 빈 빈소에서 혼자 절하던 지우의 뒷모습이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5해를 살아오며 감동적인 장면 뒤에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험금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라고. 다음 날 오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우는 병원 뒤편 주차장 구석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보험금 확인했습니다. 순직 소방관 유족 급여입니다. 원장의 남편이 1년 전 화재 구조 중에 순직했고 그 유족 급여 일부가 병원 운영비로 입금된 겁니다. 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직, 소방관, 남편,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조립되었습니다. 남편이? 강우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비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임신 중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 지금 4개월 된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 유족 급여의 상당 부분을 병원 무료 병상 운영에 넣고 있다는 것. 한 문장 한 문장이 강우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우는 한동안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찢어진 점퍼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며칠 전의 장면이 되감기처럼 돌아갔습니다. 너도 애가 있으면 돈이 필요할 텐데 라고 던졌던 자신의 말. 그 말이 지금 돌아와 강우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우의 몸이 굳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 전체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강우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강우는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재무팀장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주위를 살핀 뒤 빠르게 장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험금 입금이라고 적힌 항목 옆에 순직 유족 급여라는 메모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글씨였습니다. 장례비 지원, 무료 병상 운영비, 약품 미수금. 이 모든 항목이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적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돈을 쏟아부으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우가 장부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 강우는 병동 복도를 걷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3층 계단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려다보니 병원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강우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우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아기를 가운 안쪽으로 감싸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입에서 작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가사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강우의 귀까지 닿았습니다. 강우는 문틈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7살 여자가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빚더미 같은 병원을 떠안은 채 4개월 된 아기를 옥상에서 달래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이 강우의 가슴을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강우가 병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우가 한 환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지우의 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우는 복도 모퉁이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병원 현관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약품 납품업체가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통보가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공급 중단이 실제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서 뛰어나왔고 간호사들 사이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 중 일부가 재고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다른 업체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수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거절이 이어졌습니다. 미수금이 있는 병원에 외상으로 약을 넣어줄 곳은 없었습니다. 강우는 병실에 앉아 그 소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말했습니다. 약품 납품업체 연락처 알아내서 공급 하루만 연장하도록 해. 내 이름은 절대 꺼내지 말고.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하자 강우는 전화를 끊고 이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이 하고 있는 일은 돕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뒤 재무팀장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업체에서 하루 연장해준다고 연락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유를 물을 겨를도 없이 환자 약품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우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체를 밝혀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밝혀야 할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잘못하면 지우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험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강우가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깍지 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전화기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사회가 이번 주 내로 병원 공식 방문을 예고했으며 원장 교체 검토라는 문구가 들어간 공문이 발송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우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 떠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무실에서 지우가 우편물을 정리하다 한 장의 공문을 펼쳤습니다. 원장 교체 검토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방문 당일 아침부터 병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 승용차 세대가 나란히 섰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카메라를 든 취재진 몇 명까지 작은 요양병원 로비가 단숨에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평소보다 걸음이 빨라졌고 간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장 교체 검토라는 공문이 돌았다는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무실에서 나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화장기 없는 얼굴, 입술이 살짝 마른 것 외에는 동요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일행이 로비에 자리를 잡고 임원 한 명이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감색 코트에 검은 구두,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모습,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에 멈춰서자 직원 몇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선뜻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우가 그 남자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회 쪽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얼굴에 닿는 순간 지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이 살짝 커졌고 입술이 반쯤 열렸습니다. 턱선, 눈매, 그리고 저 구부정하지 않은 등 며칠간 곁에 있던 그 노인의 흔적이 정장 아래에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 노숙자였습니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두 번 울렸다가 멈췄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고 직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며칠간 밥 트집을 잡고 호출배를 누르고 찢어진 점퍼를 입고 병동을 서성이던 그 초라한 노인이 이사회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눈동자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초쯤 지나서야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밀려나왔습니다. 왜 그런? 문장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신 건지, 왜 저를 속이신 건지. 어떤 말이든 이어질 수 있었지만 지우는 그 어느 쪽으로도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75살의 회장이 먼저 머리를 낮추는 모습을 보고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우의 눈이 붉어졌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과 억울함이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을 꾹 눌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살릴 방법만 말씀해 주세요.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눌렀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분노도 시험당했다는 모욕감도 삼키고 오직 병원을 지키겠다는 말만 꺼낸 것이었습니다. 임원 몇 명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강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거지도 회장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지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텅 빈 빈소에서 혼자 절하는 모습을, 혼자 안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강우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내도 요양병원에서 혼자 떠났습니다. 내가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우의 눈가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름 깊은 눈두덩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강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75살의 무릎이 차가운 로비 바닥에 닿았습니다. 임원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고 비서가 달려오려 했지만 강우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강우는 지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참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비명도 아니고 통곡도 아닌 숨이 막히는 듯한 오열이 강우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등이 구부러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체면도 위엄도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바닥 위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우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혼자 떠나보낸 아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75해를 살면서 지키지 못한 모든 것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호자 한 명이 입을 가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원 중 누군가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한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바닥에 무릎 꿇은 강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 당신 뜻대로 지키겠습니다. 로비에서의 그 일이 있고 사흘 뒤 강우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찢어진 점퍼도 가짜 수염도 없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비서와 함께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강우의 시선은 직원들이 아니라 병원 곳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거지 행색으로 걸어다녔던 그 복도를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우가 들어오자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로비에서의 일 이후 두 사람이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우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며칠째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우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그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인수가 아닙니다.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강우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후원과 독립운영 보장입니다. 이 병원은 당신이 계속 운영합니다. 경영 간섭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약서 첫 장을 넘기는 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지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료 병상 30% 유지, 투명 회계 시스템 도입, 긴급 지원 기금 설립, 간병사 추가 채용, 야간 인력 보강, 약품비 3개월 선지급. 한 줄 한 줄이 이 병원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구멍을 정확히 짚어낸 내용들이었습니다. 강우가 거지 행색으로 이 병원에 머물면서 어디가 부족하고 무엇이 급한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계약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다 한 번 다물고 다시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가 지우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아마도 많은 것들을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의 모욕감도, 시험당했다는 억울함도, 혼자 버텨온 시간에 대한 서러움도, 그 모든 것 위에 감사라는 말을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나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치며 한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그곳에 닿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무연고 어르신 장례 지원기금. 그 옆에 기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직 소방관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한 방울이 계약서 위에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지우가 손등으로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죄송합니다. 서류회라고 말했지만 강우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구하다 떠난 분입니다. 그 이름이 계속 남아야지요. 지우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지우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혼자선 못했을 겁니다. 강우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부드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회장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나를 바꿨소. 그 한마디가 사무실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 병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간병사 4명이 추가로 채용되었고 야간 인력이 보강되어 밤마다 복도를 뛰어다니던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한결 느긋해졌습니다. 약품 공급이 정상화되었고 밀렸던 급여가 지급되던 날 직원 휴게실에서 조용한 박수가 나왔습니다. 병원 1층 복도 끝에 작은 공간이 새로 꾸며졌습니다. 추모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이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낸 무연고 어르신들의 이름이 작은 동판에 새겨져 걸렸습니다. 그 아래에 선반이 놓이고 거기에 누구든 꽃 한 송이를 올려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조용히 꽃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매일 저녁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생긴 풍경이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병원에 출근하는 일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펼칠 때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숫자,
너머에서 지우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지우가 아기를 안고 병동을 돌았습니다. 4개월 된 아기가 까르르 소리를 내자 병실에 있던 노인 환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마른 손을 뻗어 아기 손가락을 잡았고 아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고개를 돌리며 눈을 훔쳤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같은 복도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우는 매달 한 번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장도 아니고 거지 차림도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무연고 어르신의 장례가 있는 날이면 빈소에 들러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강우 스스로에게 남긴 속죄의 루틴이었습니다. 아내를 혼자 보낸 날의 빚을 평생에 걸쳐 갚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우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무연고 노인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서가 보고를 올리자 강우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바꾸겠다. 그 한마디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돈은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쉽게 잊고 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말 뒤에 숨어 곁에 있어야 할 순간을 놓치곤 하죠. 하지만 사람의 마지막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27살 지우는 그걸 알았고 75살 강우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한 번쯤 오래 연락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